네, 생태 담론과 사유의 전환입니다. 지금의 담론적 상황을 생태적 전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전해의 핵심이 탈자연이라고 하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보고, 이런 탈자연의 시대에 이미 지나간 것처럼 보이는 심층 생태주의의 유산을 자연 개념과 더불어서 다시 복원해 보고자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 철학과에 재직하고 있는 김은주라고 합니다. 저의 전공 분야는 17세기 대륙 철학이고요. 주로 스피노자 그리고 데카르트를 같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현대에 제기하고 있는 문제들을 같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문명 속의 불만에서 프로이트는 인간의 허약함에, 인간 고통의 커다란 두 가지 원천으로 하나는 그 자연이라는 아난케의 영역과 또 하나는 인간 상호 관계를 들었고, 아난케의 영역보다는 오히려 인간 상호 관계 안에서 생겨난 불만이야말로 인류가 맞서야 할, 끝까지 안고 가야 할 어떤 과제라고 봤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우리의 관심은 인간 상호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그 이상으로 더 큰 그 염려의 대상으로 자연과의 관계가 대두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생태적 전회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환경 문제라는 것은 1960년대 이후로 계속 제기되어 왔던 문제인데 왜 최근에 이렇게 새삼스럽게 생태적 전회를 얘기하는 것일까? 자, 이 생태적 전회를 얘기를 하려면, 자, 그 이전 환경 담론에서도 최근 담론과 그 이전 담론을 나누는 어떤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짐작을 할 수 있을 텐데, 그 사건의 표지로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바로 인류세가 되겠죠. 그래서 얼마 전에 인류세를 국제지질학회에서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라는 소식은 들었지만, 그것이 제기하는 문제가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생각에서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클라이브 해밀턴이라는 사람은 인류세 담론을 근거로 해서 그 생태 담론에서 어떤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패러다임 전환을 그럼 무엇 때문에 이렇게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이런 강한 용어를 써서 현재 상태를 기술하고 있을까? 자, 그것은 바로 인류세가 자연 현상과 인간이 만들어낸 현상 사이에 구별을 무화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에게 제기되고 있는 기후변화라고 하는 이 문제는, 자, 이것이 자연현상일까요? 아니면 인공적인 문명 현상일까요? 한마디로 답하기가 어렵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은 바로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자연 개념의 문제를 제기를 하고, 그래서 실제로 생태주의 담론 내에서도 자연 없는 생태주의를 하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브루노 라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자연이 갖고 있던 원래 그 객관성의 가상이라고 하는 것을 제거한 그러한 정치적 생태주의로서의 자연 없는 생태주의를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티모시 머튼 같은 사람은 낭만성의 가상으로서의 자연을 제거한 다크 에콜로지, 그래서 어두운 생태학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헤겔 프랑크푸르트 학파 그 전통에 있는 유명한 환경 철학자인 스티븐 보겔 같은 사람은 인간 그리고 사회의 매개를 거치지 않은 자연은 원래 애초부터 없었다. 그래서 환경 철학이 다루어야 할 철학은 원래부터 이런 순수한 야생의 자연이 아니라 바로 건조, 빌트 인바이런먼트였다라는 이런 의미에서 자연 없는 생태주의를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탈자연이라는 화두를 제 강연의 출발점으로 삼아보고자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탈자연을 다루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 이 자연 없는 생태주의로부터 일종의 역주행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 이전에 있었죠, 심층 생태주의가. 자, 근데 이제 심층 생태주의는 거의 모든 담론의 지형에서 거의 사라졌어요. 1999년에 그 유명한 그 에코페미니스트인 카렌 워렌이 그러니까 에코페미니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심층 생태주의를 지금 현재 가장 영향력 있는 생태주의, 그러니까 지배적 담론으로 지칭을 하면서 그것을 비판하는 글을 썼었는데, 그 2017년 트럼페터에서 심층 생태주의를 다루는 특집호를 낸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참여한 많은
그 논자들이 대부분 다 심층 생태주의가 이제는 영향력을 거의 상실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월드뷰 같은 마찬가지 기관지에서도 동일한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참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생태 담론이 이렇게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왜 심층 생태주의는 이렇게 거의 흔적을 감추었을까? 물론 이것은 뭐 플라스틱 문제라든지 쓰레기 처리 같은 전통적인 그 환경 문제에 대해서 원래부터 심층 생태론이 그렇게 심층을 내세우기 때문에 추상적으로 머물러 있어서 원래부터 힘이 없었던 데다가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기후 위기라고 하는 이 거대한 문제 앞에서 너무나 무력하기 때문에 더 이상 돌아보지 않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어떤 철학적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심층 생태주의가 남긴 유산과 그것이 가진 문제점을 한번 짚어보는 것이 제가 철학을 공부하는, 제가 과학자도 아니고 인류학자도 아니고 사회학자도 아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심층 생태주의의 유산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을 제 강연의 주제로 잡았습니다. 실제로 심층 생태주의는 그 당시까지 자연을 주체 대상의 이분법화해서 바라보던 그런 지배적 패러다임을 깨고 심층 생태주의는 상호 연관의 존재론이라고 하는 지금 이제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그런 존재론을 열었고요. 다음 두 번째로 인간 세계 내부에서만 이야기하던 이 평등의 문제를 인간이란 종 너머로 확대하자는 생태평등주의를 거의 처음으로 주장을 했죠. 자, 이렇게 보면 심층 생태주의는 단순한 자연 보호운동이나 환경철학 혹은 환경윤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존재론적 사유를 담고 있는 되게 중요한 철학적 자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심층 생태주의의 기본적인 원리는 무엇인가? 자, 그 원리는 이 쉘로우와 딥이라는 이 두 단어를 통해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르네스 자신은 쉘로우를 뭐라고 정의하냐면 오염과 자원 고갈에만 관심 있는 운동으로 선진국 국민의 건강과 풍요를 유지하는 것에만 기본 목표를 둔 인간 중심적 접근 방법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 그래서 자신이 얘기하는 그 딥 에콜로지는 이런 그 결과의 교정에만 관심을 두는 임시 방편적인 이런 환경주의하고는 다르게 그것을 낳은 삶의 태도, 그리고 지배적 세계관까지 문제 삼는 그런 생태주의를 심층 생태주의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제 이 명명 자체가 좀 이렇게 입증되지 않은 가치를 이미 전제하고 있다. 그러니까 나는 깊고 너는 얇아, 너는 얕아라고 얘기하니까 당연히 내 이론이 더 좋은 거야라고 얘기하는 게 이미 전제가 돼 있는 거죠. 근데 어쨌건 간에 제가 볼 때 이 심층이라는 명명은 상당히 성공을 거둔 것 같습니다. 심층의 의미가 뭔지 아무도 몰라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아르네스 자신은 어떻게 얘기를 한 적이 있냐면 이것을 물음의 깊이이다. 그래서 많이 물으러 들어갈수록 더 많이 넓게 보게 되고 더 많은 맥락과 관련시키게 된다. 자, 그래서 피상적으로 볼 때 어떤 환경 정책이 환경 파괴적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깊은 물음 그리고 많은 연관 속에서 나온 정책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심층 생태주의에 부합한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심층 생태주의의 자연 개념을 들어가서 보면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어떤 연쇄로서의 자연 개념이 있고요. 거기에 인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의 의미와 가치의 원천으로서의 자연이라는 관점이 있습니다. 이 둘 사이에는 어떤 상충이 일어나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의미와 가치의 원천으로서 이 자연을 인간이 손이 닿지 않은 이런 야생의 자연으로 정의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에 따르면 인간은 자연의 일부로서 자연을 파괴할 수 없게 되고 후자의 경우에는 인간이 자연에 대립되는 존재로서 인간은 항상 자연에 해를 끼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인간 중심주의의 탈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걸 좀 더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이 다음에 좀 얘기를 할 것이고요. 또 하나의 이제 문제는 바로 자연물과 인공물의 구별이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것은 스티븐 보겔이라는 아까 제가 그 처음에 소개했던 그 스티븐 보겔이라는 사람이 쓴 Thinking Like a Mole이라는 글에 잘 나와 있는데 스티븐 보겔은 그러니까 자연의 사회 구성론자인데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야생의 자연 같은 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항상 인간에 의해서 매개된 자연만이 있을 뿐이다 라는 입장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제가 thinking like a mall이라고 쇼핑몰처럼 생각하라는 건데 이 말은 패러디예요. 뭐 어떤 말의 패러디일까요? thinking like a mountain이라는 그 레오폴드 대지윤리학자의 그 말을 패러디를 해서 실제로 산과 같은 그런 야생의 자연이 환경 철학의 대상이 아니라 쇼핑몰의 역사를 보면 더 많은 것이 보인다. 이런 입장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책에서 스티븐 보겔은 물론 이것은 이제 심층 생태론자들만을 타깃으로 한 얘기는 아니고요. 자, 심층 생태론의 이 자연 개념하고 이제 대립되는 이제 그 반대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그 비판이 바로 자연물과 인공물의 구별이 임의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예를 한번 들어보면 보겔이 이제 든 사례가 이런 것입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호흡을 하면 이산화탄소가 나오죠. 자동차를 타고 갈 때 배기가스에서도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됩니다. 우리는 전자는 자연적인 것, 후자는 인공적인 것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근데 좀 다른 상황을 들어보면 제가 호흡을 하는데 운동화를 신고 러닝머신 위에서 막 뛰어간다. 그때 더 많은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자연물이냐 인공물이냐 이런 문제를 또 제기할 수 있고요. 단적으로 비버가 댐을 지어요. 자, 인간도 댐을 짓습니다. 근데 비버가 지은 댐은 자연물이죠. 자, 그러면 왜 인간이 지은 댐은 자연물이 아니냐 이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 그것은 규모가 더 크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그것은 이제 규모라고 하는 것 자체를 자연의 정의 안에 포함시켜야 되기 때문에 선결 문제 요구의 오류에 봉착한다라고 하면서 비판을 하고 이런 구별이 임의적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판에 비춰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심층 생태주의는 인공물의 지위에 대해서 제대로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심층 생태주의가 자연을 그 인간의 손이 닿지 않은 것으로 정의를 하는 경향을 띠게 됨으로써 인공물을 고려 대상에서 배제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즉 인공물의 행위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 그래서 이 점에서 바로 브루노 라투르의 공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존재의 대사슬에서 인공적인 존재들이 어떤 식으로 개입을 해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상호 연관 속에서 파악할 수 있겠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공물이 가지고 있는 힘, 이것이 가지고 있는 행위성을 제대로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게 바로 브루노 라투르의 입장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 이런 입장을 가지고 저는 그 심층 생태주의의 오류를 정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연이 아니라 인간적 가치, 인간 본연의 가치를 다른 자연물에게 인정해야 된다라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의식이나 이성이나 도덕적 행위 능력과 같은 이런 인간에게만 있다고 생각되는 이런 능력들 대신에 이와 유사한 다른 특성을, 다른 기준을 들어서 이 도덕적 기준으로 삼아서 도덕적 고려의 범위를 인간 밖으로 확장하자는 것입니다. 네, 인간을 도덕적 존재의 전형적인 케이스로 놓고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다른 존재자들을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쾌고 감수 능력, 주체성, 그리고 생명 이런 것들이 바로 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들은 가치를 부여하는 충분 조건이라고 하지만 왜 이것이 필요 조건인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임의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일 것은 이러한 그 가치 부여가 인간과의 이해 충돌의 상황에서는 어떠한 지침도 내려주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면은 이 자연의 인간화는 실제로 그 인간 중심성을 벗어날 수 있느냐?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실천적으로, 아까 좀 전에 이론적으로도 그렇지만 실천적으로도 가치를 인정한다라고 해서 이해 충돌의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지침은 전혀 내려주지 않죠. 그 다음에 다른 한편으로 이 가치는 어쨌거나 인간의 가치이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동물들에게 합당한 대우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가령 윤리의 왕국을 만들려면 육식 동물의 육식을 이제 금해야 될지도 모르겠죠. 자, 그래서 저는 이런 관점 말고 또 다른 관점 하나를 더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번에는 인간의 자연화, 그러니까 자연을 인간화하는 대신 인간을 자연화하는 이런 관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렇다고 해서 자연을 따르는 관계로 돌아가자는 것은 아니고
자연을 탈규범화한 가운데 인간을 다시 자연으로 편입시키는, 즉 자연의 연속체 속으로 다시 편입시키는 이런 방안인데, 이것은 이제 아까 본연의 가치라고 얘기했던 것을 역량의 관점에서 다시 판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것의 인간의 자기중심성 문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맺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스피노자의 코나투스를 자기 보존의 욕망을 보통 이제 생명 보존의 욕망으로 이제 많이 해석을 하는데, 그렇게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입장이고요. 코나투스는 한마디로 말해서 여기 페르세베라의 인수오 에세 코나리, 그러니까 자기 존재 안에 자기 존재를 유지하려고 하는 노력이거든요. 자기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살아왔던 방식대로 살고 싶다, 이런 거예요. 내 삶의 방식을 바꾸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욕망이고, 현 상태에 대한 만족 때문에 상태를 바꾸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스피노자에게서 이 코나투스를 뒤흔들려면은 이것보다 훨씬 더 큰 그 상반되는 관념이 더 큰 힘으로 뒤흔들 수 있어야 되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그 코나투스에 반대되는 공포나 희망을 가지고 뒤흔들 수 있어야 흔들릴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기가 상당히 이제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생태의 문제가 바로 이런 문제와 걸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 스피노자의 그 코나투스가 갖는 보수성과 자기중심성이 생태의 위기 앞에 인간의 행태를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생태주의가 아주 많은 공간을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력을 얻지 못하는 이유, 이것을 이제 이런 그 현상을 두고, 그러니까 슬라보의 지젝 같은 경우에는 이 생태주의나 환경주의가 현대 대중의 새로운 아편이다라고 아주 센세이셔널하게 비판을 한 바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현대인들은 모두 어느 정도는 환경에 대한 강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언가가 잘못돼 가고 있고 자신이 여기에 책임이 있다는 죄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죄의식을 생태주의는 자본주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돈을 더 많이 내라. 환경세 같은 걸 내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함으로써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역설적인 점은 이렇게 함으로써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기대하는 사람 또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젝은 이렇게 자본주의 틀 안에서 환경과 생태의 위기를 말하는 이른바 녹색운동의 위선을 아마 폭로하고 아마 공산주의 정치를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저는 이것이 어떤 사회 정치 체제 하라고 하더라도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 코나투스의 보수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생태운동의 난점을 피터 싱어가 동물 해방이 부딪힌다고 말한 난점에 비춰 생각해 보면요, 싱어는 동물 해방의 난점을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하나는 인간이 동물로부터 너무 큰 이득을 얻고 있다라고 하는 것, 또 하나는 동물이 말을 할 수 없다라는 점. 이 두 가지를 들었는데, 생태 위기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 난점을 공유하고 있죠. 인간은 다른 비인간으로부터 너무나 많은 이득을 얻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 이 비인간들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생태 위기의 경우에는 동물의 경우와는 다른 게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이제 기후 위기가 보여주는 것이 그들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연이 움직이고 우리를 휩쓸어 가면서 폭력적으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당장의 이득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생존조차도 불가능하다라는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꿈쩍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가만히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저는 이게 바로 이제 코나투스와 그다음에 생태 위기의 특수성을 가지고 해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태 위기의 특징은 모두와 관련되면서 사실은 아무와도 관련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아무와 관련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나에게 분명히 연관은 있는데 내가 행위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결과를 바꾸는 데는 거의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이 파국이 임박해 있고 이 파국이 닥쳐올 것이 너무나 확실하지만 이것이 당장의 일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가령 다음 세대의 일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것을 내가 당장 그때 느낄 때가 되면 그때는 이미 너무 늦은 때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생태 위기는 한편으로는 우리로 하여금 내가 행위하면 뭔가를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주기에는 너무 약하고, 그 다음 지금 당장 행동하지 않으면 정말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주기에는, 그런 공포를 주기에는 또 역시 너무 약하다. 그래서 현재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남는 문제는 인간 중심주의를 그러면 폐기한다라고 하는 것을 폐기해야 하는가? 자, 이 문제도 저는 인간 예외주의는 폐기해야 한다.
그렇지만 인간 예외주의를 폐기한다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인간의 특별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인간을 연속체 속에 편입시키고 그 안에서 특별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인정을 해야 오히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 가진 위험 그리고 그것의 한계를 오히려 더 잘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남는 문제는 제가 인간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마치 있는 것처럼 지금 하고 계속 논의를 진행해 왔는데 과연 인류라고 하는 공동체가 존재하느냐 이것은 또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물음으로 남겨놓고 저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송명규 선생님이 쓰신 현대 생태 사상의 이해라는 따님에서 나온 책이 있습니다. 생태 사상의 역사를 아주 잘 정리하고 계시고 이 책을 추천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브루노 라뚜르의 제가 많이 인용했던 우리는 한 번도 건드린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책과 더불어서 브루노 라뚜르의 해설서인 처음 읽는 브루노 라뚜르라는 책이 있습니다. 4월의 책에서 나왔는데요. 이 책도 상당히 믿을 만한 저자들에 의해서 아주 번역도 잘 되어 있고 브루노 라뚜르의 사상에 입문하는데 좋은 매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